네, 국민의힘이 내일 한동훈 전 장관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통합에 주력하는 한편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전국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는 이제 인선을 비대위원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7, 8, 9 세대로 교체를 할 거다. MZ세대 얘기도 나오는데 파격 인선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기준에서 파격이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얼마나 다양한 그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냐가 더 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른바 비윤계 혹은 뭐 반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비대위에 어느 정도로 좀 포함이 돼서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좀 그런 포용적 비대위로 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만큼 뭔가 좀 파격적이고 또 신선함이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서 과거 박근혜 비대위에서의 이준석 효과와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뭐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파격적인 인사를 할 거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주당의 이제 86세대와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인선 그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굳이 뭐 7, 8, 9,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젊은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젊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건 좋지만 어려 보이는 비대위원은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안정감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찾을 것이 없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인재들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비대위원을 누구를 뽑을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적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적합도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효과로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데 반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은 윤 대통령의 당 완전 장악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어떤 면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지난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사를 봤을 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수록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 모두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즉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운영되고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당을 이끄는 것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발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인데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위축되지 않고 본인 목소리를 스스로 내면서 당을 좀 추스러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금 가장 유력한 보수권 내의 차기 주자로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 장관이 좀 진취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기대가 보수층과 당 지지층에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의 효과, 야당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은 뭐 바라는 점이나 뭐 기대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파격적인 인선을 두고 네. 당내에서 조금 소란이 있었죠. 그런 어떤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보수층의 일종의 결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노년층의 조금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총선을 앞두고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쉽게 오를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잘 견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능처럼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앞에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 탈당을 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 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28일 날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내 혁신 공천, 그러니까 TK라든지 PK라든지 어떤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고, 또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장관 시절 말했듯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국민선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평등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만 지킨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오는 28일이죠.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지금 뭐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배우자를 특정 지목하여 특검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수사기관을 발동시켜서 이 특검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여러 선거 때마다 특검이 뜨면은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정말 정책 대결, 인물 대결, 비전 대결이 아니라 이 네거티브 대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관섭 실장의 발언은 실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다만 이 파국,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특검 전국 다음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는 좀 지혜로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로 대통령실과 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성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앞서서도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난감하겠지만 이건 역시 답이 매우 쉽습니다. 정해진 그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관섭 정책실장이 총선용 흠집내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보고와 참모들의 엄호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여론을 등외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 때문에 부산 엑스포도 대실패로 끝났고 강서구청장 보궐도 대패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올바른 직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하는 바는 바로 하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남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배신자가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당 내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확실히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27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한동훈 전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할 건지 비대위와의 합류 가능성이 나올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비대위 진용을 꾸리는 데에도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안착이 되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다만 내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어떤 소통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당장의 어떤 뭐랄까요, 좀 화학적 결합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봉합이 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각자의 마이웨이를 가는데 그 후에도 얼마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 정도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와의 합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탈당 혹은 신당 창당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와 메시지를 던지느냐를 봐야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이준석 대표에게 모르겠습니다. 뭐 비대위를 공동으로 꾸려나가자든지 아주 상당한 파격적 전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더 자신의 판단을 내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희 야당이 바라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비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대통령의 국정쇄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최상병이라든지 순직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과 여당으로서는 사실 받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는 게 공허하죠. 오히려 만나서 빈손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입지만 좁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한동훈 스타일대로 나갈 거면 나가라. 대신 우리가 앞으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누가 진짜 실력 있는 보수인지 국민께 평가받아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을 국민의힘 테두리 안에 묶어두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성공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야당과 여당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다소 동력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언론의 노출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또 최근에 뭐 천하용인에서 용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합류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두고 보면 그 허은하 의원이나 천하람 그 순천 당협위원장보다는 정치적 자산이 김용태 전 최고가 가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타격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공천이 다가오면서 이 공천의 탈락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지대의 빅텐트가 커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에 지명이 된 한동훈 전 장관, 우선은 험지 출마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비례대표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카드를 과연 어떻게 조금 쓸까요?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그 지역을 고르는 것 또한 쉽지 않고요. 또 지난 선거를 봤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죠. 종로에 출마를 해서 결국은 전국 선거를 이끌지 못하고 종로에서의 빅매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기를 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봤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무턱대고 험지, 또 뭐 빅매치 이런 곳에 출마를 시키는 것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써먹지는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전 장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이점이 뭐겠습니까? 결국 인지도와 영향력,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특유의 매우 그
뭐랄까요? 좀 거침없는 언변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장관을 전국적 불쏘시개로 쓰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당선권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뭔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비례대표 정도를 아마 도전하는 것이 나름의 큰 승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좀 약간 안정적인 구도로 간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좀 부담이 없이 한동훈 전 장관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안정권으로 비례대표를 주고 대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인지도다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를 몇 번을 가는지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민주당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위험한 수도권을 출마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비례대표에서 후순위를 좀 받아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한동훈 비례대표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선대위원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측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험지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곧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허수로 드러나는지 아닌지가 한동훈 장관이 깊이 본인이 성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총선에 차출된 장관들 수도권 험지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출마 지역을 당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주류, 중진, 용태론 뭐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뭔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질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가진 그 새로운 정치력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는 부채의식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다 보니 조금 더 과감하게 세대 교체 혹은 인물 교체에 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수습이 필요하고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폭의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분열의 양상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장제원 의원과 이제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이어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상징성 있는 수준의 용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물갈이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이것은 결국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에 달린 문제고요. 다만 좀 기류가 많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혁신 제안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당이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다시 이것이 물꼬를 트게 됐는데요. 그 전과 그 후에 바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른바 실세 장관 혹은 뭐 중진, 주류 세력들이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실패했던 그리고 얘기를 했던 혁신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계속 이어나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얼마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그리고 박민식 장관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등포를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스타 장관이라든지 중진 정치인들이 총선 때마다 험지나 격전지 그리고 불출마를 요구받았던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전지에 출마를 한다면 그때 그 장소에 맞는 재미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특히나 총선은 구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물은 253개 지역구에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 선거판을 흔들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렇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누가 하냐라는 요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 중진들이 많이 희생을 할수록 많이 물갈이를 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혁신과 희생이 계속 보여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떤 당과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신 중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양 당 모두가 네. 혁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통합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이거든요. 우선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연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조금 앞서 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선택을 우선 먼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마치 창당을 할 듯 안 할 듯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창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당을 하기 위해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 공감대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호남에서부터 별로 공감이 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측근들도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고 또 뭐 당내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이 최고의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창당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이것이 연판장을 돌릴 만큼 당내에서도 공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럼 무엇을 하고 있냐, 네. 소통을 하고 있냐.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쨌든 전 총리들을 먼저 만나는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역시나 혁신의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하면 탈당의 빌미만 주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만남이 별 의미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 쓴소리들을 받아서 또 물밑에서 많이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제도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도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당내 혁신 공천도 분명히 잘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당의 통합과 관련해서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갖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분열 조짐을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두 분 다 상당히 예.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분열은 안 된다. 창당은 안 된다라는 원칙은 확고할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달리 이 두 분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럼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서 마치 메신저처럼 양쪽의 의견을 지금 계속 주고받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두 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모두 이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을 조금이나마 말릴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신당 창당을 너무 가속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분의 계속되는 회동과 대화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좀 양보를 이끌어내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두 총리에게 양쪽 다 맡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서 또 어떠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조금 수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내에 조금 민주적인 소통 관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는데 모두가 통합을 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그리고 모든 당내 구성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당내 분열로 흩어질 경우에는 동력을 잃고 또 당이 쪼개진다고 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겠냐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겉으로는 행보가 없어 보이는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시기가 오면은 어떤 쇄신안과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상당수가 동료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공천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원칙과 상식 네. 의원님들이 연말까지 지켜봤다가 뭔가 변화가 없으면 탈당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만약에 당내 어떤 공천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이 매우 불쾌해할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당에 맡겼거든요. 당에서 불출마하라면 불출마하고 험직하라면 험직할 테니까 통합 비대위를 열자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공천 어떤 불협화음은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항상 그 비례대표들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례대표의 그 확률은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총선 때는 180석을 얻는 큰 의석을 얻었지만 네. 또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들과 떨어진 지방단체장들, 지역단체장들 간의 어떤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단체장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역들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공천 경쟁은 네. 여당과 야당이 언제나 있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뭐 연말 연시에 통합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조금 바라보십니까?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기존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양당 모두에서 좀 두루 보여왔던 현상입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그 통합의 열쇠를 결국은 공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예. 기존의 지역구 의원들과 또 초선 비례대표 도전 의원들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누구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하는 룰만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상당히 통합의 수확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